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책을 왜 읽으시나요? 저는 무엇을 얻으려고 읽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을 전하거나 전해 들어서 읽기도 하는데요. 다 각자가 독서하는 이유는 다르겠죠?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의 제목을 처음 보고 문득 든 생각 때문에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네, 책의 제목은 바로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입니다. 제목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흥미로 시작해 읽으려던 저도 막상 읽으려니 책장을 넘기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출간 즉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화제작이 되었었다고 해요. 저자인 피에르 바야르는 파리 8대학 교수이자 정신분석가입니다. 심지어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독서하지 말라는 것인가 오해도 있었을 법하네요. 그렇지만 제목과는 다른 책의 내용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교수들은 고등학생 필독서에 100선에 이 책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영하 작가의 북클럽 선정도서로도 유명해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책에 대한 두려움이나 독서에 대한 강박증을 버려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하는 책으로도 소개되고 있고, 독서가 절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책이라는 것이 읽힐 때 다양한 방식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읽고 나서 독서가 꼭 형식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내용의 많은 부분이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이 되었습니다. 책은 프롤로그로 시작하여 비독서의 방식들이라는 챕터와 담론의 상황들이라는 챕터, 그리고 어쩌면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르는 대단원의 마지막 챕터, 대처 요령과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허락받은 일부만 낭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책은 꼭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문 일부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저자 피에르 바야르. 출판 가디언. 프롤로그. 책이라곤 거의 읽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독서에 그다지 취미를 들이지 못했고 독서할 시간도 별로 없었던 나는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사정에 엮여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처지이기에 사실 나는 이런저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책들은 대부분 내가 펼쳐보지도 않은 책들이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도 대부분 나와 비슷한 처지이지만 내가 언급하는 책을 읽은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의 수업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언제라도 나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게다가 나는 내가 쓰는 책이나 논문들에서도 어김없이 이런저런 간행물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는 더욱더 곤란하다. 구두로 하는 경우는 부정확한 진술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글로 하는 논평은 흔적이 남아 진위 여부를 검증받게 되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록 진정한 교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독서자로서 겪어온 깊은 체험을 전하고 이 금기시되는 주제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기에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적임자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사실 자신의 그런 경험을 전하는 일은 상당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비독서의 좋은 점을 자랑하는 텍스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런 점에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비독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내면화된 두려움에 부닥치게 하여 그 두려움들 가운데 적어도 세 가지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첫 번째 두려움은 독서의 의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독서가 신성시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머지않아 사라질 테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사실이다. 특히 일정 수의 모범적 텍스트들이 그런 신성시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책들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금기이며 이를 어기면 눈총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두려움은 정독해야 할 의무로 불릴 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읽지 않는 것도 눈총을 받지만 후딱 읽어 치우거나 대충 읽어버리는 것. 특히 그렇게 읽었다고 말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눈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사람들로서는 프루스트의 작품을 정독하지 않고 대충 읽어보기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 번째 두려움은 책들에 관한 담론과 관계된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 것은 그 책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한데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우리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누군가와 열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 상대 역시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앞으로 점차 보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 심지어 어떤 책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통독하지 않거나 아예 펼쳐보지도 않는 편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책에 대해 말하거나 평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그의 책 읽기에 어떤 위험들이 들러붙는지를 부단히 강조해 나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의무와 금기로 우리를 구속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독서에 대한 전반적인 위선을 낳게 된다. 나는 우리의 사생활에서 돈과 섹스의 영역을 제외하고 독서의 영역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힘든 영역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독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내가 방금 언급한 그 삼중의 제약으로 인해 거짓이 일반화되어 있다. 나 자신도 책을 별로 읽지 않은 사람이지만 어떤 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는 편이어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 진실이 드물다는 것도 잘 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인데 이따금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꼽는 어떤 책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서도 과거라는 것을 재구성하여 우리의 바람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다. 책 얘기를 꺼내는 즉시 자리 잡는 이 일반화된 거짓은 비독서를 짓누르고 있는 터부의 이면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유년 시절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오랜 고뇌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책들을 읽지 않았다는 고백이 야기하는 그 무의식적 죄책감을 분석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였다. 읽지 않은 책들에 대해 성찰하고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하는 말들에 대해 성찰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책을 읽지 않았다는 이 비독서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어떤 이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비독서라는 개념은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 이 양자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성립되지만 사실 우리가 텍스트를 만나는 다양한 형태들은 대부분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주의 깊게 읽은 책과 한 번도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책 사이에는 여러 수준의 독서가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경우 사람들이 독서라는 말을 정확히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 독서라는 말은 아주 상이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반대로 분명히 읽지 않은 책이라고 해서 그 책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책들도 메아리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독서와 비독서 사이에 이 불확실한 경계로 인해 나는 책을 접하는 우리의 방식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탐구에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크닉들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의 분석을 통해 진정한 독서 이론의 요소들을 개발하는 데까지 나아가 볼 생각이다. 그리고 그 이론은 독서에 흔히 부여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역행하여 오히려 균열이나 결여, 근사 등 읽기 행위에 내포된 어떤 불연속성에 의거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론이 될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고찰은 당연히 이 책의 구성과 직결된다. 먼저 나는 제1부에서 비독서의 주요 유형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물론 비독서는 단지 책을 펼쳐보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 순 없다. 책을 대충 뒤적거렸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나 읽었지만 잊어버린 경우 역시 정도는 달라도 크게 보아 비독서의 범주에 속한다. 제2부에서는 읽어보지 않은 책들에 대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살다 보면 종종 마주치게 되는 그 많은 경우를 일일이 다 살필 수야 없겠지만 몇 가지의 의미심장한 예에서 몇 가지 유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입각해서 나는 몇 가지 제안을 개진할 생각이다. 제3부는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비독서자로 살아오면서 모은 일련의 간결한 조언들이 주된 내용이다. 그 조언들은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에 봉착한 이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독서 활동에 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비독서의 방식들 제1장 책을 전혀 읽지 않는 경우 이 장에서는 독자는 무질의 소설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말하듯이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는 책들 전체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책을 읽지 않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식은 어떤 책도 전혀 펼쳐보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외면할 수 있는가 하겠지만 사실 이는 우리가 책과 맺는 주된 관계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책을 자주 접하는 독자에게도 출판물 대부분은 거의 완전히 외면을 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 독자라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의 극히 일부를 읽을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글 쓰는 일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자신이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태도의 극단에서 우리는 어떤 책이건 책을 전혀 펼쳐보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책을 모른다거나 책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완전한 비독서자의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무질의 소설, 특성 없는 남자에 등장하는 사서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는 소설의 중심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그런 급진적인 입장과 그것을 이론으로 제시하기까지 하는 용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무질의 이 소설은 지난 세기 초에 카카니라는 나라에서 펼쳐지는데 황제의 다음번 생일 잔치를 본국 바깥에 있는 나머지 세계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의 법례로 삼아 엄숙하게 거행하자는 생각을 중심으로 비밀운동이라는 한 애국 운동 단체가 결성된다. 그리하여 이 단체의 책임자들은 모두 대속의 사상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이 사상을 애매모호한 자신들의 상투적 표현을 통해 부단히 상기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과연 어떤 사상이 그런 사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자신들의 나라 바깥에서 구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비밀 운동의 책임자들 중에서도 가장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바로 수툼 장군이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대속의 사상을 찾아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역시 이 비밀운동의 일원인 디오팀에게 주기로 결심한다. 소설 인용문. 내가 디오팀이 찾고 있는 대속의 사상을 찾아내어 그녀의 발 앞에 바치기로 작정했다는 걸 자네도 기억하겠지. 물론 중요한 사상들이 많이 있다는 건 분명하네만 결국 다른 어떤 사상보다도 더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을 게 아닌가. 논리상 그럴 수밖에 없자는가 말일세. 그러므로 사상들의 순위만 정하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지. 이 인용문은 로베르트 무질, 특성 없는 남자, 필립 자코테 역, 제1권, 쇠이유 출판사, 1956년 549쪽. 이 인용문에서도 그렇지만 다음 인용문들에서도 수툼은 자신의 친구 울리히에게 말하고 있다. 특별한 아이디어도 수단도 없을 뿐더러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낼 방도는 더더욱 없는 처지였기에 수툼 장군은 적의 힘에 관한 정보도 좀 얻고 자신이 찾고 있는 독창적인 관념을 가장 잘 조직된 방식으로 손에 넣기 위해 독특한 사상들을 얻는데 이상적인 장소로 할 수 있는 황실 도서관에 가보기로 결심한다. 이 도서관 방문은 책들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이 인물을 엄청난 고민 속에 빠뜨린다. 군인으로서 부하들을 지배하는 데만 익숙한 그가 돌연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에게 어떤 지표도 제공해주지 않는 방대한 지식과 대면한 것이다. 소설 속 인용문. 우리는 그 거대한 도서 보관소의 진열대들 사이를 돌아다녔네. 그러나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에게는 그리 놀라운 광경은 아니었다네. 그 도서 진열대들은 수비군 사열식보다 더 놀라울 게 없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셈을 해본 뒤 나는 아주 뜻밖의 결과를 얻었다네. 사실 거기에 들어서기 전에 난 이렇게 생각했네. 만약 내가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어나간다면 물론 그로 인해 많이 구속을 받게 되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책들을 모조리 섭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성계의 모종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일세. 어쩌다가 하루씩 독서를 거르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한데 우리의 산책이 한없이 길어지기에 사서에게 대체 이 터무니없이 큰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는가? 자그마치 350만 권이라는 거야. 그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우린 겨우 7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책들을 둘러본 참이었지. 그의 대답을 듣고 난 셈을 그만두어 버렸다네. 다른 자세한 얘긴 하지 않겠네. 정부 청사로 돌아온 난 종이와 연필을 들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았지.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한다면 1만 년은 걸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더군. 그에게 가능한 독서의 무한을 자각하게 해준 이 도서관 방문은 책 읽기를 단념하게 하려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들 앞에서 아무리 일생을 바쳐 거듭 시도해 보아야 영원히 모르는 책으로 남게 될 그 모든 책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독서 시도가 그저 헛되기만 하다는 생각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독서는 우선 비독서라 할 수 있다.
삶을 온통 독서에 바치는 대단한 독서가라 할지라도 어떤 책을 잡고 펼치는 그 몸짓은 언제나 그것과 동시에 행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 역의 몸짓을 가린다. 즉 그 책 외의 다른 모든 책들, 어떤 다른 세상이었다면 선택된 그 행복한 책 대신 선택될 수도 있었을 다른 모든 책들을 잡지 않고 덮는 몸짓을 가리는 것이다. 특성 없는 남자는 교양과 무한을 가로지르는 이 오래된 문제의 한계를 상기시키지만 가능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수툼 장군이 만난 그 사서가 선택한 해결책이다. 아는 게 아니라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 혹은 최소한 자신의 도서관에 소장된 수백만 권의 책들 속에서 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의 방법은 아주 단순하며 실행에 옮기기도 아주 쉽다. 소설 속 인용문. 내가 여전히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있는데 문득 그가 몸을 똑바로 세우더군. 갑자기 키가 너무 커져서 헐렁한 바지가 짧아져 버린 사람처럼 말이야. 그리고는 베일에 쌓인 그 담들의 비밀을 지금 털어놓는다는 듯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느릿느릿 말을 하더군. 장군님,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책들을 모두 알 수 있는지 궁금하죠? 장군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책도 읽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책들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책도 읽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 특이한 사서 앞에서 장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소설 속 인용문. 참으로 어이없는 일 아닌가? 어처구니 없어 하는 나를 보더니 그가 설명을 하려 들더군. 훌륭한 사서가 되는 비결은 자신이 맡은 모든 책들에서 제목과 목차 외에는 절대 읽지 않는 거라고 말이야. 그는 이렇게 말했네. 책의 내용 속으로 코를 들이미는 자는 도서관에서 일하긴 글러먹은 사람이요. 그는 절대로 총체적 시각을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호흡을 멈추고 내가 물었지. 그렇다면 당신은 이곳의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거요? 전혀. 단지 카탈로그만 볼 뿐이죠. 하지만 당신은 분명 박사가 아니오? 물론입니다. 대학에서 무급 강사로 도서관학을 강의하는 처지이지만 말입니다. 도서관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과학이죠. 장군님 생각에는 책들을 정돈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인쇄 오류나 잘못된 페이지 표기를 수정하는 시스템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듯 무질의 이 사서는 책 속으로 들어가는 걸 삼가지만 우리가 짐작하듯 책에 무관심한 사람이 결코 아니며 책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그가 신중한 태도로 책 주변에만 머무르는 것은 오히려 책들을 사랑해서요. 그 책들 중 어느 한 책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면 다른 책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게 두려워서인 것이다. 무질의 이 사서가 내게 현명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그의 총체적 시각이란 관념 때문인데, 나는 그가 도서관에 대해 말한 것을 문화 전체에 응용해 보고 싶다. 말하자면 책 속으로 코를 들이미는 자는 교양에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독서에도 틀려먹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존재하는 책들의 수를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사서처럼 총체적 시각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갈 것인지 하는 선택이 불가피하며, 전체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독서가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에너지 낭비인 것이다. 이 입장의 지혜로움은 진정한 교양은 완전성을 지향해야 하며 국소적인 지식의 축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전체라는 관념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더욱이 그러한 전체성의 추구는 개개의 책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한다. 책의 개별성을 넘어 그 책이 다른 책들과 맺는 관계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독자라면 바로 그 관계들을 파악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무질의 사서는 잘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많은 동료들처럼
책들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책들에 관한 책들에 관심을 갖는다. 소설 속 인용문. 사상들 사이의 모든 소통과 원하는 연결선 설정을 가능케 하는 철도 노선표 같은 뭔가에 관해 몇 마디만 덧붙이고 싶네. 사실 그는 불안할 만큼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네. 나를 카탈로그실로 안내해서는 거기에 혼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었지. 원칙상 금지된 일인데도 말이야.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서들만 누리는 권리란 말일세. 어떻든 덕택에 나는 그 도서관의 성소 중에 성소에 있게 되었다네. 마치 어떤 이의 두개골 속으로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어. 나의 주위에는 온통 책들이 세포처럼 촘촘하게 박힌 서가들 뿐이요. 곳곳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었고 테이블과 연단들 위에는 오직 카탈로그와 도서 목록들, 지식의 정수뿐이었지. 오직 책들에 대한 책들뿐. 읽는 책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네. 소통과 연결선들, 교양인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 특정의 어떤 책이 아니다. 그것은 철도 교통 책임자가 여러 기차들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시 말해서 그는 특정 객차의 개별적 내용물이 아니라 기차들이 어떻게 교차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두개골의 이미지는 교양의 영역에서는 관념들 사이의 관계가 관념들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이론을 강력하게 밑받침해준다. 물론 우리는 이 책들에 관한 책들, 즉 카탈로그들의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유로 어떤 책도 읽지 않으려는 사서의 뜻을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카탈로그들은 아주 독특한 하나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사실상 목록의 상태로 환원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책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책을 미치도록 좋아하여 많은 책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자 하는 이라면 그 관계에 무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서가 택한 방식의 기반이 되는 총체적 시각이라는 관념은 실천적 차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것에 대한 직관적 인식은 그런 특혜를 누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양 없음이 현장에서 발각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큰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교양을 쌓은 사람들은 안다. 불행하게도 교양을 쌓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나 교양인들은 교양이란 무엇보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교양을 쌓았다는 것은 이런저런 책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전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줄 안다는 것, 즉 그것들이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요소를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부는 외부보다 덜 중요하다. 혹은 책의 내부는 바로 책의 외부요. 각각의 책에서 중요한 것은 나란히 있는 책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읽지 않았다는 건 교양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그 책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종종 그 책의 상황, 즉 그 책이 다른 책들과 관계 맺는 방식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책의 내용과 그 책이 처한 상황의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별 어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덕택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 책을 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내게 생소하다. 하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 책의 상황까지 그렇단 얘기는 아니다. 한데 어떤 책의 내용은 대부분 그 책의 상황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율리시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이 다른 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법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나는 이 책이 오디세이아의 모작이라는 것,
그리고 의식의 흐름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 사건이 더블린에서 하루 동안에 전개되는 책이라는 것 등을 알고 있다. 덕택에 종종 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조이스를 언급하곤 한다. 게다가 뒤에 가서 우리의 독서에 대한 환기의 기반이 되는 권력 관계를 분석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는 조이스를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사실 나의 지적 도서관은 다른 모든 도서관이 그렇듯 여러 구멍과 빈자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빈자리가 별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충분히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책에 대한 모든 담론은 어떤 책에서 다른 책으로 금방 옮겨가 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책에 관한 대화는 겉보기와는 달리 대부분 그 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어떤 앙상블, 즉 특정 순간, 특정 교양이 의거하는 결정적인 모든 책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집단 도서관이라 명명하고자 하는 바로 이 앙상블이다. 책들에 관한 담론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전체를 숙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데 여기서 숙지란 관계들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어떤 고립된 요소를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그것은 그 전체의 대부분을 모른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책은 우리 인식의 장으로 들어오는 즉시 낯선 책이 아니게 되며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해도 그 책을 꿈꾸거나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호기심과 교양을 갖춘 사람은 책을 펼쳐보기도 전에 책의 제목이나 표지를 한번 훌깃 보는 것만으로도 일련의 이미지와 인상들을 떠올리게 되며 이 이미지와 인상들은 일반 교양이 책들 전체에 부여하는 표상의 도움을 받아 곧 최초의 견해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책을 그런 식으로 극히 일과적으로 만났을 뿐 영원히 그 책을 펼쳐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독서자에게 그 만남은 진정으로 그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볼 때 처음 만나는 순간 곧바로 낯선 책이라는 지위를 잃게 되지 않는 책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무질의 사서가 택한 비독서의 특성은 그의 태도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라는 점에 있다. 교양을 쌓은 많은 이들이 비독서자라면 역으로 말해 많은 비독서자들이 교양인이라면 그것은 곧 비독서가 독서의 부재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것은 무수히 많은 책들 속에 침몰당하지 않기 위해 그 책들과 체계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의 진정한 활동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옹호받아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교육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비독서보다 독서의 부재와 유사해 보이는 것도 없을 것이요. 비독서자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책 앞에서 두 사람이 취하는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그들의 행태와 동기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게 된다. 첫 번째 경우는 아예 책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서 책이란 그 내용과 상황 모두를 의미한다. 그는 책의 주제는 물론 그 책이 다른 책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에도 무관심하며 어떤 한 책에만 관심을 기울여 다른 책들을 경시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두 번째 경우는 무질의 사서처럼 책의 본질, 즉 그 책이 다른 책들과의 관계 속에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책 읽기를 스스로 자제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책에 무관심한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다. 그는 내용과 상황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이며 이는 무수한 일반 독서가보다 훨씬 지혜로운 태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보다 책을
훨씬 더 존중하는 태도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본문 내용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살면서 여기서 말하는 책을 우상시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떤 책들은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책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비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네요. 어느 순간 하나의 미션처럼 되어버린 책 읽기가 숙제가 되어버렸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괜히 그 책을 안 읽으면 나만 뒤처진 기분이 든다거나 고전은 최대한 많이 읽어야 한다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공부로 생각하는 독서는 오히려 책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듯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대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말하는 한 문장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현명하게, 때론 뻔뻔하게, 그래, 나 그 책 아직 안 읽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네, 여기까지 바림소리였습니다.